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성 발언과 욕설을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한국당은 재갈 물리기, 인민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한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을 받아 금요일부터 동해안 등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액이 4,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DLF 판매 사태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하나은행이 일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수사망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는 재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애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의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의 내용을 한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 사실 공표, 공개 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 밝힌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 개편과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한우리입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감안해서 특수부의 축소는 수사 마감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건 신속한 법제화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각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거치면 파견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조 장관 일가 수사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검사,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등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 공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수사팀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한 과도한 영장 청구 개선안과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등도 조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특수부를 최소화하는 건 당장 대안 없이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가족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시행 시기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뒤여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역시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도 포함할 것이라며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장관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망설임 없이 직진하라는 말로 조 장관을 지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가족 방패이자 검찰 수사 방해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이렇게 평가한 한국당.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로 조 장관 압박에 나선 겁니다. 급조한 검찰 개혁안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장관 권한을 이용해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 농락, 국민 농락을 보십시오.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법제와 제도화된 추진 계획을 세웠다는데 당 연구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 허가 남발도 문제라며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야 대치 속에 여야는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이르면 10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조 장관의 입장과는 다른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게 될 쟁점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 운영사의 투자나 운영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일관되게 자신이나 배우자는 몰랐고 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가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논의했고 또 펀드 출자 금액도 금융위에 허위 신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해명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은 처음부터 조범동 씨와 투자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대신 기존에 설립된 블루 펀드를 활용해 투자할 것을 조 씨와 논의한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은 오촌 조카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또 검찰은 조 씨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펀드 약정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투자한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많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약정 금액은 그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 씨가 정 교수 측의 실제 펀드 투자액보다 출자 금액을 부풀려 금융위에 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예 운용사에 직접 투자한 정황도 명시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는 제한돼 있는데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 PE 주식 5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 교수 남매에게 건넨 돈이 코링크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방준홍 기자,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 씨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와 각종 증거 등만 보고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술 없이 서류만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그만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조 씨가 입원해 있는 부산 소재의 병원에 찾아가 조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조 씨는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이 예정돼 있다며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가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검토하고 주치의와도 면담을 한 뒤 구인장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운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는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검찰에 출석했다면서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조사는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조금 전인 9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나가는 모습 역시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대검찰청이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고 한 원칙도 오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 후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검찰이 기소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공판 절차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오늘 기록을 못 봤다면서 해당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소식은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또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세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BS는 9월 10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모 씨와 만났습니다. 김 씨가 이번 사건에서 정 교수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설득했고 김 씨의 동의 아래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제안서를 자신에게 먼저 가져왔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KBS는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조 장관 측의 입장도 듣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재확인을 해보는 것이 보통의 취재 과정입니다. 하지만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습니다. 이처럼 KBS가 김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거나 검찰과 유착해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영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서도 그렇듯 검찰이 유독 검찰을 향한 영장만은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검찰 내부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 검사는 지난 5월 당시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다른 2명의 검찰 간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장관 지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3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5달 만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고 하면 법원의 판사로서는 당연히 발부했을 것이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공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지난달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하고 있는 이 이중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해서요. 이처럼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다가 언쟁 끝에 욕설을 했었죠. 민주당이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이 참고인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를 놓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여당과 언쟁 끝에 욕설까지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누가 당신한테 저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면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위원장 SNS에는 욕설을 흉내낸 댓글이 줄을 이었고 정치권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역대급 파렴치함입니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의 막말이나 회의 편파 진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발언은 국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야당 의원 재갈 물리기다, 인민재판이다 반발했습니다. 그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아마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 그런데 오늘 이종구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또 욕설을 하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소상공인 대표의 이 발언 직후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검찰 개혁까지라고. 이딴 막말과 욕설 파문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생 입법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경제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생겨야 한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 나온 건의에 빠르게 화답한 겁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만약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역시 입법을 기다리지만 말고 정부가 나서달라는 재개 요구를 반영한 짓입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입법을 주문하고 법률 통과 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두 달째 이어지는 조국 정국에서 국정의 초점을 민생과 경제로 옮기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는데 조국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해서 이번 주말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해가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 영상에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시속 200km에 가까운 강풍을 동반한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빠른 속도로 북상해 토요일 밤쯤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초기엔 한반도와 가까워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강한 한기가 변수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찬 공기에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엔 올해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한기에 밀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남쪽으로 물러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에선 벗어나지만 상층 한기와 태풍 사이에 기압차가 커져 금요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올 들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기비스, 한여름도 아닌데 슈퍼 태풍으로 발달한 건 바다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발생한 열대 해상뿐 아니라 일본 열도 남쪽까지 30도 안팎의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지나고 있는 일본 남쪽 해상의 경우에는 평년보다 2도가량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은 매우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 이후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물러가 태풍의 영향이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난화로 바다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앞으로는 늦가을까지도 강한 태풍의 잦은 북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 결합 펀드인 DLF의 피해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 직전에 DLF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실 피해만 4,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DLF 사태. 은행으로부터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들 호소합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망해도 독일은 망하지 않는다. 문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8월 말 DLF 상품을 판 하나은행을 현장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직전 하나은행이 전산 자료를 일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도 좀 더 하고 법률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삭제된 자료는 각 지점의 DLF 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내부 이메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 당시에도 자료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금감원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금융당국이 엄청 오히려 더 은행당국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LF 논란에 휩싸인 은행 경영진의 책임도 거론됐습니다.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고 책임자들은 아무 징계 없이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에도 필요한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 당시에도 용의선상에 올랐고 경찰이 이 씨의 채무까지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8차 사건 피해자의 집과 한 집 건너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1988년 9월 16일. 가정집에서 13살 박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 수백 명의 채모를 채취했습니다. 전문사들 거의 다 뽑아갖다 소리 들었다고. 이 중에는 이춘재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춘재가 살던 화성집은 8차 사건 피해자의 집과 한 집 건너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이 씨 채모의 형태가 다르고 이 씨 혈액형도 현장에서 나온 B형이 아닌 O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인근에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22살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자백이 맞다면 윤 씨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상황.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윤 씨를 만났는데 윤 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됐던 만큼 다른 사건보다 8차 사건 자백이 충격적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 성범죄 30여 건 외에 이 씨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백을 이어오던 이 씨는 최근 다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준비를 밝혔습니다. 윤 씨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찰이 부실 수사, 강압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13살 박모양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이웃집에 살던 22살 윤모 씨의 모방범죄라고 당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30년 만에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기수로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최근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변호사도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언론 등 외부의 관심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현재의 일상과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이후 1심 재판 때까지 윤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 3심 재판부는 그간 일관된 자백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된 채모 분석 결과 등의 증거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문과 강압에 의한 부실 수사냐 아니면 이춘재와 윤 씨의 거짓말이냐. 화성 8차 사건의 진실이 30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교도소 복역 중에 실토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무려 9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최소 50건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1994년 미국에서 발생한 일명 오데사 살인사건. 24년 만에 밝혀진 범인은 5년 전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이던 78살의 세뮤얼 리틀이었습니다. 목졸라 살해한 시신을 도시 외곽에 유기한 수법의 유사성을 고리로 오데사 사건을 해결한 FBI. 그런데 리틀로부터 30여 년 동안 무려 93명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받았습니다. 리틀은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구체적인 진술도 쏟아냈습니다. He had a gap between the teeth, that's what it was. And she was like honey-colored skin. FBI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즉각 장기 미제 사건 기록들과 대조에 들어갔습니다.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최소 50명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He enjoyed his pleasure was to strangle these girls. And he specifically looked for girls with a certain neck type that he liked. 리틀은 자백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자신 대신 감옥에 갔을 텐데 누군가를 풀려나게 한다면 신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 중독자나 성매매 여성이다 보니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리틀의 자백 속에만 존재하는 살인사건 피해자는 40여 명.
FBI는 홈페이지에 리틀의 진술 영상과 해당 사건 피해자의 초상화를 올려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가입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어 호감을 표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이 앱을 운영하는 업체 임원이 회원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사적으로 연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인기 소개팅 앱의 문제점, 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누적 가입자 수 400만 명인 스마트폰 소개팅 앱 아만다입니다. 회원의 외모와 직업 모두 높은 평점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한 임원이 2년 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자신과 사귀던 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문제가 돼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호감을 표한 다른 회원의 정보도 확인한 뒤 직접 전화까지 걸어 무리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회사 임원이 오히려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이른바 슈퍼 계정이라 불리는 관리자 계정으로 임직원들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 계정으로 접속하면 어떤 회원이 누구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 직원은 직원 상당수가 슈퍼 계정을 썼고 직원들 중 회원 정보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답변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해당 업체는 무리를 빚은 임원이 이미 퇴사했고 그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번호 이런 것들은 돼 있고요. 그리고 됐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뭐 약간 블라인드 돼서 보이는 거. 하지만 어떤 회원들의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는지 회원들은 물론 업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인 날짜, 누구랑 매칭 됐나까지 그 상대방 그걸 누르면 상대방의 또 핸드폰 번호, 뭐 프로필 다 나오는 거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마트폰 앱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 회원 정보 관리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과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경찰 조직인 독도경비대 대장이 평소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부의 고발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독도경비대장을 즉시 전출시키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달 20일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에 독도 경비대원들이 작성한 비공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시 독도 경비대장인 A씨의 비위 사실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작성된 글에는 A 대장이 평소 대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거나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1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또 올라왔고 경찰은 즉시 A 대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A 대장을 독도에서 출도시킨 뒤 곧바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독도가 저희가 상징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좀 사소한 거라도 그 대원들 보호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선진 조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동시에 독도 경비대원 모두를 상대로 피해 사실 조사에 나섰고 A 전 대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 조사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쪽이라든지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자료 준비 중입니다. A 전 대장은 비위 의혹에 대해 부끄러운 부분이라면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사업에서 논문의 공저자로 고교 자녀를 올려줬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학을 포함해 국립암센터 교수들에게서도 이런 부정이 드러났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2010년 유명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신경계 림프종에 관한 논문입니다. 공동 책임저자는 성균관대 의대 남모 교수와 김모 교수, 제2저자와 3저자는 두 교수의 딸과 아들, 모두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약속 바꿔요. 끊으세요. 연세대 의대 허모 교수도 2014년 자신이 책임저자인 SCI급 논문에 고등학생 딸을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선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학회가 죄송합니다.
이처럼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의대 교수 가운데 6명이 자기의 미성년 자녀를 해당 연구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 소속 교수 5명도 논문 11건에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실었습니다. 엄연한 부정이 드러난 뒤에도 학교 측은 교수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선배의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1저자로 올려준 교수에 대해 그 관계 등도 묻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대는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의대 김모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조치가 미흡한 데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도 큽니다. 연구비 환수나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2010년 신설돼 그 이전의 연구 부정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 3년이 지난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저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직권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감추고 눈 감아주는 그들끼리의 관행 속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 사업마저도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추가 발병도 닷새째 없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방역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13번째 확진 농장이 나온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닷새 연속 잠잠합니다. 국내 첫 발생일 기준으로 3주가 지나면서 최장 19일인 바이러스 잠복기도 넘겼습니다. 당국은 최고 수준의 방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병 농장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농장으로 번지는 2차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 차량이 전국을 누비지 않도록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축산 차량은 이동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지역의 돼지는 긴급 수매와 매몰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인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매가 끝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늦더위가 꺾이면서 바이러스 감염력이 더욱 강해질 거란 점입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파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농장들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독약이 마르거나 얼어붙으면 방역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 접촉하기 쉬운 데다 독수리 등 철새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직까지 감염 원인이나 전파 경로 어느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더 추워지기 전 이달 안에 종식하지 않으면 병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호흡을 분석해 폐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X선이나 CT와 달리 방사선에 노출될 염려가 없고 폐암 조기 진단 정확도도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주인공과 반려견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영화. 반려견은 뛰어난 후각으로 주인공 친구의 체내에 자란 암세포를 발견해 생명을 구합니다. 이처럼 개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암 환자를 감별해내는 연구가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의료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호흡을 분석해 암을 진단하는 이른바 전자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암에 걸리면 암세포의 신진대사로 호흡기에 톨루엔과 벤젠 등 특정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 변화를 감지해 폐암을 진단하는 원리입니다. 기계학습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비교함으로 해서 폐암과 정상인을 구분하게 됩니다. X선이나 CT 검사와 달리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일반인과 폐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200여 차례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정확도가 75%에 달했습니다.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사람을 선별하는 검사인 만큼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된 약 한 90% 정도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호흡 과정에 특정한 물질이 나오는
위암이나 대장암 진단에도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기후 대책을 요구하는 멸종 저항 시위가 전 세계에서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2주로 예정된 시위의 첫날에만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런던 시내 중심가에 수천 명이 결집했습니다. 시위대가 시내로 가는 다리와 거리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거리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이미 사망한 기후의 장례식을 치르는 시위대.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이대로 멸종할 순 없다며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기후운동단체 멸종 저항이 출발한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유럽뿐 a니라 미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Gli acciai dovrebbero sciogliersi tutti, quindi dobbiamo sperare che i presidenti si coalizzino tutti quanti e riescano a risolvere questi problemi ambientali. 앞서 지난달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라는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정상회의가 끝나자 시위가 더 격렬히 불붙은 겁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멸종 저항 시위는 세계 60여 도시로 확산돼 앞으로 2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하고 이 욕설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뒷말이 많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지금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삭제하면 발언은 했는데 기록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이 속기록에서 삭제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냐, 마음대로 삭제할 거면 기록을 왜 하냐, 이런 글들이 오늘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속기록에서 삭제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국회법 117조를 보면 이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은 있습니다. 비밀 유지나 국가 안전 보장 관련 발언은 협의를 통해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의 이 XX 발언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과거에 그럼 어떤 사례들이 삭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20대 국회를 찾아보니까 2건이 나왔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의록이거든요. 이 삭제된 부분을 보시면 저렇게 점과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건 2017년 서훈 국정원장 청문회 때 회의록인데요. 역시 점과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국가 안전 보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속기록에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삭제 말고 수정은 가능합니까? 수정은 가능합니다. 역시 국회법을 보면 속기록의 정정은 의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의 경우에 이 공문을 통해서 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정 요청이 50건이 넘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 의원의 개떡같이 라는 표현이 요청을 통해서 엉망진창 이렇게 고쳐졌고 눈뜬 봉사라는 말은 뜬 눈으로 당했다. 그리고 일본식 표현이죠. 뿜빠이는 분배. 이렇게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 표현은 고치더라도 이 전체 발언의 취지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상규 위원장은 혹시 이게 삭제가 안 된다는 건 알 것 같고 수정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여상규 의원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속기록이 나오면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정정 요청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정 절차를 보면 요청서를 상임위 행정실에다가 제출을 하고 위원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 의원 본인이 법사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여 의원 측이 정정 절차에 들어가면 이른바 이 셀프 정정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일본에서 사흘 만에 중단됐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주 제한된 관람이 이뤄졌지만 일부 우익들은 전시를 또다시 중단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옹졸함, 그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나고야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65일 만에 재개된 표현의 부자유전. 대표작인 평화의 소녀상을 보기 위해 1,300여 명 구름 관객이 몰렸습니다. 고작 60명만이 추첨을 통해 소녀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회 관람객이 30명으로 제한됐고 첫날 2차례만 관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5時の回で当た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もう一回チャレンジしてみます。ですので表現の自由の侵害とそれからレイシズムを増長させて妨害にかかっていたこと自体が許せなかったと。 관람을 마친 시민들은 왜 이런 전시가 중단됐던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みんなでそれぞれ対話をして聞いて本当にいろんな思いを自分のことだけじゃなくてシェアして 우여곡절이 컸던 만큼 전시장 내 보안 조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소지품 검사의 금속 탐지까지 여기에 전시장 내부 촬영도 금지됐습니다. 전시 내용을 왜곡해 SNS 등을 통해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전시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나고야 시장 등 우익 인사들은 연좌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공감하고 반성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부정하느냐. 평화의 소녀상 등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은 이렇게 일본 사회에 많은 질문을 남긴 채 오는 14일 폐막합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팬들은 이번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를 박병호 시리즈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병호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결정적인 홈런포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저 소식 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1차전 침묵하던 박병호가 9회 말 바뀐 투수 고우석의 초구를 끝내기 홈런으로 연결합니다. 박병호의 한 방에 끝났어요. 9회 말 초구 끝내기 결국 또 박병호가 해냅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 10번째이자 박병호 자신의 가을 야구 첫 끝내기 홈런. 2차전에선 박병호의 노련한 수비도 빛을 발했습니다. 1회 1사 2루에서 병살타를 연결해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3회에는 홈으로 세도하던 3루주자 박용택을 정확한 송구로 잡아냈습니다. 7회 수비 때는 타자 주자에게 발을 밟혔지만 박병호의 투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4대1로 뒤지던 8회 앞선 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던 박병호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타구는 1차전 끝내기 홈런처럼 가운데 담장 가장 깊은 곳을 넘어갔습니다. 박병호의 홈런으로 시작된 추격전은 결국 키움의 대역전극으로 연결됐습니다. 8회에서 저희가 박병호 선수 홈런이 아니었다면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홈런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다 승리의 요인이죠. 홈런왕 박병호의 불방망이가 준 플레이오프를 녹여버릴 듯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앞서 보신 박병호의 홈런처럼 1, 2차전 모두 불펜 투수진이 투입됐을 때가 승부처였습니다. 키움은 유연한 불펜 기용으로 3연승의 기회를 잡은 반면 LG는 젊은 선수들의 회복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어서 문영규 기자입니다. 어떤 보직에 대한 결정을 해서 이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5회부터 모든 중간 투수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정석 감독은 2차전에 무려 8명의 불펜 투수를 투입했습니다. 4회 왼손 타자 김현수를 왼손 투수 이영준으로 막았습니다. 8회 양현을 상대로 사이드 암타율 5할이 넘는 패계로가 나오자 고의 사구를 선택하며 무실점으로 봉쇄했습니다. 1차전 7회에 조기 투입 때 한 타자만 상대했던 조상우가 2차전의 마지막 투수로 2이닝을 막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LG는 원칙을 고사하는 불펜 운영이 결과적으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젊은 피 김대현, 고우석을 믿었지만 큰 무대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2번 실패를 했는데 글쎄 뭐 계속 가야 안 되겠습니까? 3차전 승부에서도 키움의 벌떼 불펜진과 LG 젊은 필승조의 대결이 핵심 변수입니다. LG는 켈리를, 키움은 이승호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가을 야구가 좌절된 한화가 오른손 투수로 최다승을 올렸던 정민철 전 코치를 신임 단장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한화 구단은 임기가 끝난 박종훈 단장과 재계약하지 않고 정민철 전 한화 코치를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92년 빙그레에 입단한 정민철 신임 단장은 통산 161승을 거뒀고 2009년 은퇴해 투수 코치와 야구 해설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황의조, 황희찬, 환상 HH 라인이 뜹니다.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는 황황 라인이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단 한 번의 속임 동작으로 피파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던 판데이크를 쓰러뜨린 황희찬. 강철 같은 체력에 문전에서의 침착함이 더해지면서 절정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머신 이러면서 네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가셨어요. 뭐라고 답했나요? 고맙다고. 최근 황희찬의 득점력은 물이 올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골을 포함해 올 시즌 11경기에서 7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손흥민의 조언대로 체력의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깨우쳤던 게 급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요즘에 형이 말했던 거에 조금씩 맞다 보니까 또 네, 형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일단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싶어요. 벤투호의 황태자 황의조 역시 황희찬과 발을 맞춰 이번 2연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찬이의 장점들을 저도 알기 때문에 잘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황희찬과 황의조, 여기에 손흥민까지 벤투호의 화려한 공격 라인은 스리랑카와 북한에 공포를 안겨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에는 이른바 인공호흡 듀오가 있습니다. 2년 전 경기 도중 쓰러진 정태욱을 인공호흡으로 구해낸 이상민. 이 두 절친이 끈끈한 수비로 올림픽 본선행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대표팀 평가전. 경기 도중 의식을 잃은 정태욱에게 이상민이 급히 달려가 인공호흡을 시도합니다. 급박했던 상황에서 이상민의 발빠른 대처로 정태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각별한 인연을 맺은 두 선수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서 다시 만나 의기투합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이란, 우즈베크 등 강호와 만나는 상황. 김학범 감독은 주장 이상민의 수비 파트너로 절친이자 195cm의 장신 정태욱을 선택했습니다. 수비 안정을 위해 센터백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공호흡 듀오는 장난스레 덕담을 주고받으며 좋은 호흡을 다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태욱이한테 좀 갑질 행세라든지 그런 거를 장난삼아 이렇게 한 건 있지만 오랜만에 태욱이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 열심히 같이 잘해볼 생각입니다. 군말 안 하고 또 그냥 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묵묵하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두 차례 평가전 상대는 우즈베크. 공교롭게도 최종 예선 같은 조에 편성돼 단순한 평가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3개월. 옥석 고르기에 나선 김학범호는 오는 금요일 이곳 화성에서 우즈베크와 첫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씨름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이른바 몸짱 선수들 때문인데 특히 황찬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서 전국체전 씨름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씨름 경기장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20대 여성 관중이 눈에 띕니다. 응원 문구는 기본, 아이돌 그룹 팬들의 필수인 전문가용 카메라까지 갖췄습니다. 시선이 고정된 곳은 황찬섭. 최근 인터넷에서 역주행한 씨름 동영상의 주인공입니다. 1년 전 개시된 경기는 누리꾼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좋은 걸 할아버지 세대들만 받느냐며 억울해하는 등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실감 나지는 않는데 저로 인해서 씨름이 이제 좀 더 알려진 것 같고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엄청 좋았고요. 태어나 처음 씨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이른바 직관의 매력에 빠집니다. 환한 등 근육과 저런 삿바 잡는 허벅지. 박진감 넘친 그 기싸움이 보였어요. 선수들 간의 기싸움. 약간 그게 다 보이니까 이거는 진짜 직관에 무조건 와야겠다. 1980년대 씨름 전성기를 겪은 옛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좋아했던 이런 씨름인데 이제 와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호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황찬섭에서 시작되고 있는 인기몰이가 침체한 국민 스포츠 씨름에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전자랜드가 최근 몰라보게 좋아진 김낙현의 종횡무진 활약을 앞세워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전자랜드가 석점 앞선 종료 5분 전 갑자기 응원단에서 승리의 폭죽이 터지면서 경기가 중단되는데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선 안 되지만 김낙현을 앞세운 전자랜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플로터부터 석점슛까지 내외곽에서 종횡무진 팀 내 최다 득점인 17점을 넣은 김낙현의 만점 활약을 앞세워 전자랜드가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가을 야구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템파베이와 휴스턴의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 3대1로 앞선 3회 그레인키가 던진 체인지업을 최지만이 부드러운 스윙으로 받아치며 한 점짜리 홈런으로 쏘아올립니다. 지난 2016년 데뷔 이후 첫 포스트 시즌 홈런. 한국 선수의 포스트 시즌 홈런은 지난 2015년 추신수 이후 4년 만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초대형 신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첫 시범 경기에서 힘이 넘치는 덩크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찬 공기와 함께 계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많이 쌀쌀해진 오늘이 마침 한로절기죠? 네, 한로, 말 그대로 찬이슬에 맺히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바로 한로날인데요. 기온차가 아주 커지면서 내일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3도 이하의 기온 보이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 또 경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겠는데요. 대관령의 아침 기온 내일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 서울도 8도로 출발해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내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세종이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무척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춘천 20도, 원주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일부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자릿수대의 아침 기온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말에 일본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